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한때 20%대까지 떨어졌고 더 떨어지면 과연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2주 연속 소폭이나마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맨 오른쪽 보시죠. 잘한다 푸른색입니다. 아래쪽 32.2% 나왔는데요. 지난주에는 30.4 그리고 그 전주에는 29.3. 지난달 마지막 주에 33.1에서 8월 첫 주에 29.3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잘못한다는 응답은 또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을 위에 붉은색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날짜별로 한번 본 거죠. 예, 지난 17일 가운데 8월 10일, 11일, 12일, 17일 네 번째 있지 않습니까? 17일이 어떤 날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이고 기자회견을 했던 날이죠. 그러면 그날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 다음 날 18일에 반영되지 않았겠습니까? 18일에 예상했던 대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잘한다가 잘못한다는 그만큼 하락한 것을 여러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잘한다는 응답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붉은색이 상승입니다. 그리고 잘못한다는 대답은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역별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평가가 올라간 것은 인천,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호남권이고요. 호남권은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한다는 대답이 하락한 곳 역시 인천, 경기, 충청권,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호남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응답하신 분들의 이념 성향을 항상 물어보는데 나는 보수층입니다. 나는 중도입니다. 저는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인데 보수와 진보를 제외하고 가운데 중도층 한번 보시죠. 잘한다는 응답이 일주일 전보다 3.9%포인트 올랐고요. 잘못한다는 대답은 보수에서는 또 오히려 올랐네요. 그런데 중도, 진보에서는 모두 지난주보다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상승하고 있다. 과연 20%대가 바닥이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의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대변인이기도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영두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바닥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저 단기 기저 효과라 그러니까 예, 아주 단기 저점을 확인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소폭이었지만 인사 실시도 있었고 또 100일 기자회견 또 광복절 회견을 통해서 국정의 새로운 쇄신의지 특히 어제 저는 주목할 만한 것은 지난 주말에 네. 국회의장단을 만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국회와 함께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달라, 국회와 협력하겠다. 그런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국정을 이제 100일을 하나의 전기 삼아서 그동안의 비판 여론들 또 그동안의 스타일에 대한 여러 의견들 같은 것들이 새롭게 반영되고 하면서 국민들의 기대도 조금 이제는 다시 한번 볼까라고 이런 정도로 돌아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부터 잘해야죠. 지금부터 잘해야죠. 예. 지금이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일 겁니다. 이때 만약에 자칫 잘못해서 다시 한번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뭐 더 떨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뭐 20% 지지율
하면서 상당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죠. 이러다가 10%대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야당이 해야 될 정도면 정말 대통령께서 잘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최악의 상황은 지금 면한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봤을 때 왜 그러면 소폭 올랐을까? 기존과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런 면에서는 오를 만한 명확한 사유나 뭐 체질 개선이 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지속해서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왜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왜 그러면 더 떨어지지 않았고 그래도 소폭 상승했느냐 했을 땐 지난 최근을 돌아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휴가를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도어 스태핑을 중단을 하셨죠. 그 예. 이후로.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이 중단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들이 차단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사고는 덜 쳤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중도층과 진보 성향의 분들이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매긴 것 아니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100점 만점에 25점에서 30점 사이라고 보고요. 더 분골쇄신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취임사 100일 동안에 말씀하신 걸 보면 네. 국민을 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구체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능력에 대한 부분 정책적으로 보여주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여전히 실망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진단하셔서 분석하시고 또 처방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원영 의원이 상당히 박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가기 직전부터 간 사이에는 도어 스태핑, 출근길 문답이 없었고 갔다 온 다음에는 또 했죠. 일부 하고 그다음에 100일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을 바꿨어요. 정책기획수석도 새로 기용을 했고 어제 대통령실 참모진의 일부 개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네. 이제 청와대 정부를 탈피해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줬고 과거 청와대는 이제 이 진보 정치학자들조차도 너무 비대하고 너무 영향력이 헌법상의 권한을 초월한 범위였다. 네. 그런데 행정관이 국방부 최고위 인사를 불러내어서 밖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건 정말 이상했다라고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주었고 대통령실은 굉장히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 인원이 과거 청와대 정부의 한 절반 이하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걸 대신해서 정말 어떤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책임장관, 책임총리 그리고 국회 협력에서 하겠다는 이제 이른바 국정 정상화의 기본 기조하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실을 크게 쇄신할 이 폭이 적습니다. 네.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정책실장이 따로 있었거든요. 3실 체제지 않습니까? 지금 2실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큰 폭의 쇄신을 요구했지만 그 폭은 원래 작은 대통령실이다 보니까 불가능한데 그러나 핵심적인 거로는 정책기획수석실을 이제 신설함으로써 작은 대통령실이지만 이제 정부 부처와의 책임 총리, 책임 장관들과 대통령실과의 의사소통 아주 조율 이전에 지난번에 5세 입학 연령 조정 뭐 이런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좀 디테일한 정책 기획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가 이제 네. 반영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홍보수석실은 사실은 뭐 우리 새로운 홍보수석이야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소통을 많이 해보신 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뭐 나간 뒤로 또 밖에 있으면서 지금 대통령의 소통의 스타일, 이 스타일과 형식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들어 우려도 하기도 하고 여러 그 제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안들을 아마 반영해서 이제 대통령의 새로운 신임 속에서 뭔가 좀 다른 스타일의 또는 다른 형식의 그래서 그 메시지 내용도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임 속에서 제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좀 기대를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많은 혹독하게 비판하시는 분들은 홍보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책은 그것이 알려질 때는 홍보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고 예.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작은 대통령실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속에 생겼던 문제를 정책 조율의 문제를 바로잡고 또 이 소통의 스타일의 문제 또 이런 것들도 새로운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서 새롭게 진행해보는 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동안에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5살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이런 식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설명인데 네네. 그러면 정책기획수석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있었다고 한다면 네네. 그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그걸 예방할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아쉬운 것은 국회랑 근데 또 하나 이제 저희들 이건 뭐 국회의 책임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소수 여당이지만 예. 여당의 책임인데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상임위가 이제 법사위 논란으로 그 구성을 못 되고 있었는데 이게 만일 교육위가 진작 있었다면은 새로운 교육부 총리나 또 부총리가 임명되지 않더라도 국회랑 상의했어야죠. 왜냐하면 이 야당에 근데 사실 초기에 보면 오세 연령에 대해서는 우리 비대위원장 민주당의 비대위원장도 그건 지난 정부에서 사실 한번 검토해봤고 생각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여야가 좀 더 이 논의를 하고 구상을 좀 더 구체화시켰다면은 그런 어떤 국민들의 큰 오해와 걱정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쉽죠. 이건 한편으로는 또 여당의 책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책 수석이 교육부 또 교육부 총리도 늦게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그리고 또 정책 수석이 있었다면은 아무래도 국회와도 이 문제를 국회 관련 상임위 또 여당 의원, 야당 의원과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다면은 지금 같은 갑작스러운 그런 국민들의 우려 그러면 우리 애를 5살에 갑자기 학교 보내란 말이냐 이런 걱정들을 조금 줄고 좀 합리적 대안을 하나하나 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정책기획수석은 신설된 자리고요. 홍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조금 지나서 100일이 지나자마자 바로 또 교체를 한 겁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은혜 전 의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지 그리고 김은혜 전 의원, 김은혜 신임 홍보수석은 뭐라고 소감을 밝혔는지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및 언론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대위 공보단장 또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시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운영에 있어서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바람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잘 전하는 가교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에 대한 언론인 여러분들의 평가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보수석을 바꿨어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어제 대통령실 참모진 개편을 좀 인색하게 평가하던데 말이죠. 결국 쇄신한다고 하더니 홍보수석 바꾸는 게 쇄신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신현영 의원의 생각도 같습니까? 예, 오늘도 비대위에서 모두 발언에서 예. 우상호 위원장께서 진단이 제대로 돼야 처방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경증으로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건데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쇄신안은 병을 더 키워서 오히려 수술대에 올려놓는 듯한 상황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의사의 신현영 대변인이 하실 말씀을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신하셨네요. 예, 저의 기운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변인으로 있다 예. 보니까요. 실제로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시행착오를 인정을 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라는 면에서 뭔가 그런 첫 번째 조치를 취했다는 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김은혜 우리 수석은 실제로 친윤계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인사 추가 개편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모습은 아니다.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지금 김은혜 수석께서는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 그리고 홍보수석은 검찰의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한 좀 걱정과 우려는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번에 지난 100일간의 상황을 보면은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 아니면 사회수석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에 대한 비판이 상당한데 이런 개편들은 배제하고 홍보수석
뭐 추가로 임명하는 게 얼마나 달라질 것이냐 이런 면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신현영 의원이 대변인 하고 계신데 말이죠. 김은혜 수석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저는 언론인 여러분의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가 국민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이 대변인으로서 기자들을 만나서 기자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와 평가가 국민의 이야기고 평가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김은혜 수석의 발언이 매우 겸손하면서 언론인으로서 맞는 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도 백브리핑을 할 때 네. 기자들의 송곳 질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국민 여러분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피하지 않고 또 더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로 1년간 대변인을 임했었고요. 아마 이제 비대위가 이번 주로 종료되는 만큼 저도 대변인 그렇군요. 예, 네. 라인에서 아마 이제는 조금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건데요. 그래도 지난 1년간의 여러 비대위와 원내대변인을 하면서 많은 그 언론인들의 비판과 그런 질문에 국민들의 비판이라고 생각하고 겸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영도 의원님. 예. 자, 여당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당에 대해서 국민이 지역의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주실래요? 사실 우리 국민, 예. 우리 지지했던 예. 사람들 사기를 꺾는데 저희들이 큰 잘못을 했죠. 이 투표하고 우리를 지지해 주신 분들한테 정말 지금 면목이 없어 고개를 못 들고 다닐 지경입니다. 그래서 전반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있는데. 고개만 숙이고 다니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예. 분발을 해야겠죠. 아마 김은혜 홍보수석으로만 다 할 수가 없는 문제죠. 특히 이제 최영범 홍보수석 전 수석 지금 네. 대외 특보가 됐습니다만 네. 우리 언론계에서도 얼마나 또 신망이 큰 분이었습니까? 상당히 참 잘 뽑았다, 잘한 네. 선택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워낙 초기 100일 사이에 수많은 내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도 생기기도 했고 이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른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김은혜 수석의 역할은 내가 보니까요. 제가 인수위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본 적이 있는데 김은혜 수석이 인수위 때 얼마나 관심이 높습니까? 거의 브리핑을 할 때 보면은 기자들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무슨 체계적인 브리핑 자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김은혜 의원이 당시 의원이었죠. 그래서 내가 당시에 주제 넘게 인수위 쪽에 아니 미국 백악관을 보면은 이런 두툼한 파일을 갖고 다닌다. 어떤 현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이렇게 애드리브를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은 좀 자료를 풍분히 해서 오늘 제일 업데이트는 뭐다. 이걸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굉장히 모든 국내외 언론이 생방송으로 중계하던 시점에서 거의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 당시 당선인과 또 인수위에 있는 여러 담당자들, 책임자들과 소통이 원활했고 사실 이것은 자리보다는 익숙한 점, 네. 또 걱정을 가감 없이 서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홍보수석을 교체를 하고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이건 조금 강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은혜 수석이 가감 없이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겠다 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내에서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래서 대변인은 자기가 의심스러운 물어봐야 됩니다. 대통령에게든 또는 대통령실의 고위 책임자들에게. 그렇죠.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새로운 스타일 또 새로운 내용들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 가운데 가령 대통령 부인과 관련된 의혹들 네.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사실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에게 물어봐야죠. 본인은 모르는 문제 아닙니까? 모르는 문제죠. 그렇죠. 네네. 모르는 걸 대변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말은 쉬운데 예.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그 대변인과 홍보수석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셸 오바마 이제 제가 김건희 여사를 어저께 어느 방송에서 비교를 네. 했더니
그 가당치 하냐는 분들이 계신데 미셸 오바마 심지어 그 미셸 오바마조차도 대통령 선거 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던지 무슨 말을 하면 말을 전부 끊어가지고 왜곡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적대적인 사람들이 또 논문을 썼더니 논문에 무슨 뭐 논문이 잘못됐네, 논문의 철자가 틀리네 해가지고 그 대단한 미셸 오바마도 위축이 되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 시절에 이제 참모들이 붙어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당신이 잘난 점은 이거다 이렇게 저렇게 조언을 했다는데 지금 많은 부분 보면 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이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지면 말을 못하죠. 그건 과감하게 물어봐야 되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김건희 그 여사, 우리 김건희 여사 대통령 부인이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우리 언론계가 가장 잘 압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SBS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한국일보도 그렇고 연합뉴스도 그렇고 많은 언론사들이 2000년대, 2010년 이때요. 같은 문화 전시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한국에서 최고 대박을 터뜨렸던 미술품 전시 이런 게 전부 김건희 대표 작품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 잘 안다는 뭐 동료를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아닙니다. 없는데. 그래서 2015년에 언론계가 뽑은 그 백인이었고, 그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만 하더라도 좌천당한 검사 시절에 결혼해가지고 뭐 후광을 입은 것도 없는데 아무튼 문학에서 아는 분들은 좀 아는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많은 기자들, 많은 언론인, 우리 저 여당 의원들조차도 아니 이게 뭐 비판을 받고 하니까 이거 뭐 크게 잘못된 것 아닌가 스스로 의구심 때문에 아예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물어보고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뒷받침도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런 분야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장르가 있다. 네.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 또 실제로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나가고 스토리라인을 만들어 나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진실은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 예. 예, 그 자신감을 갖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수석이나 대변이나 뭘 알아야 대변을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죠. 방어를 할 것이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뭐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또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언론에서는 지금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과 또 부인 김혜경 씨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안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참 이 대변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변인의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선은 취재 능력이 대변인한테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주로 단독 기사들이 주말에 밤에 많이 터지더라고요. 이럴 때 주말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사실 확인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지 않으면 쉽게 전화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서 취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성실해야 됩니다. 기자들이 항상 전화 올 때 이거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을 드리면 또 기자들도 또 기사에 대해서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언론의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네. 이게 멀티플레이어야지 대변인도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사이에 제가 잠깐 생각을 했는데 말이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신임 정책기획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산업부 차관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가 되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또 노무현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중용이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인재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전임 정부 같은 보수 정당 계열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게 되는구나. 예. 그 당시에는 젊었지만 이제 한 5년, 1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더 원숙한 경험을 쌓고 이런 분들이 다시 같은 보수 정당 계열의 보수 정권에서 또 일할 기회를 찾고 이제 이게 하나의 우리 정치 문화로 다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집권 경험 또 정책의 경험을 가진 이런 풀들을 계속 온전하고 발전시켜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갑자기 정권 교체로 사라지고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앵커 잘 아시겠지만은 야당이 되면은 싱크탱크로 갑니다. 그렇죠. 그 싱크탱크에서 대안도 만들고 비판도 하고 하면서 그 역량을 온전시켜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갑자기 야당이 되면은 오갈 데가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야당에서 정책적으로 또 그걸 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나마 정책적인 능력이라든가 그런 경험들을 온전히 얻은 분들이 있는 건데
앞으로는 여야가 이제 정권 교체가 자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나고 한다면은 이 집권 경험 또 정책 경험이라는 게 참 소중한 거거든요. 그 국민의 세금으로 단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제가 이제 기자하다가 그때 공직을 해보니까 우리 많은 동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기자할 때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기자가 밖에서 취재를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나 알고 있는 셈이냐. 기자들이. 예. 저도 그거 궁금했는데 어떻게 예. 그래서 저는 심하게 이야기하면 10%밖에 모르더라. 예전에 제가 알던 선배가 이야기하기는 한 15% 정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머지는 점과 땀과 눈물과 그 긴 밤을 지새운 고민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뭐 결과가 좋아야죠. 그 과정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상상하지 못하던 여러 고민과 반발과 또 새로운 토론과 이런 게 있었던 것을 보자면은 그런 경험들이 그건 연습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 상황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계속 온전되고 여야가 서로 교류해서 우리 신영 의원님이 훌륭한 대변인 논평도 내주시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까지 또 이어졌고요. 또 대변인의 역할, 홍보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신현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라갔을까 잘 이해는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 연일 극우 유튜버들 강경한 시위대들이 연일 평산마을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하면서 원래 평산마을에 살던 주민까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표 의장이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걸 이대로 두면은 큰일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두 달 전에는 기자들로부터 그 질문 받고 아니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위하는 세상인데요. 모든 게 다 법대로 되지 않습니까? 약간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자세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달라진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태도가 지지율에도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이 공개한 사저 앞 영상입니다. 마이크를 쥔 보수 유튜버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강화는 딴 데에 세워갖고 마늘로 꼭꼭 찌르면서 그 안을 풀어야 돼요. 경호처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경호 구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바로 경호처장을 현지에 그 이튿날 파견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김진표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최근에는 양산마을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 칼을 들고 있다거나 뭐 총 같은 걸 들고 있다거나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그 평산마을 주민의 안전에까지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김진표 의장이 저 건의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흔쾌하게 수용을 해서 바로 경호처 차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 신현영 의원이 논평을 내는데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전 처음 봤어요. 대통령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은. 예, 그래서 제가 정말 정치 논평하면서 긍정 논평을 한 거는 정말 처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랜만에 그렇게 김진표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 그 사실은 뭐 소탈하신 게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진작에 해주셨으면 더 감사할 뻔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지율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또 통합과 협치로 해야 되는 또 숙제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통쾌하게 그런 부탁을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우리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신랄하게 지적을 하는 게 저희 야당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서 항상 이 논평을 낼 때 최종으로는 제가 고칩니다. 네. 적극적으로 칭찬해 주자. 물론 우리 당 지지자 일부 분들은 또 너무 칭찬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한번 통 크게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논평을 해보자. 그리고 더 나은 여야 협치를 모색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어제 과감하게 했습니다.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 뭐 데스크는 안 본다 이거죠. 대변인이 최종 데스크 책임을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 신뢰가 돈독하기 때문에요. 예. 예. 자, 그러면 최영도 의원님, 예.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대통령이 아니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시위를 다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뭐 모든 게 다 법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법에 따라서 다 사저의 앞에서 시위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때 이번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거나 했다면 이 한두 달의 이 시간을 더 뭐랄까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들어요. 그때는 이제 원칙적인 예. 이야기였겠죠. 실제로 지금 대통령도 그 주변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예. 지금 대통령이 이제 아직 공간이 완성했는데 사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처에서 시달릴 정도고 그걸 대통령이라고 해서 현직 대통령은 사실은 이 위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차단다고 해야 되지만 그 법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집회와 상황이거든요. 시위의 자유가 예, 보장된 예. 1인 시위 같은 경우는 민주국가인 제한도 뭐 만큼. 하니까 이제 그런 것에서 했을 텐데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쭉 보니까 그 주변에 뭐 영상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주민들 불편도 호소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또 마침 적절한 시기에 국회의장께서 문제를 제안해 주고 해서 했던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또 우리 당이나 또 많은 사람들도 예컨대 뭐 과거에 지금 아까도 그 영상에 보면은 네. 눈에 띄는 옛날에 광화문에서 전직 우리 대통령 해줘가지고 뭐 저주도 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이제 새로운 좀 기준도 자꾸 높여 나가야죠. 똑같이 대갚아주고 똑같이 하는 것이 해서는 뭐 국민 통합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대해서 조금 그게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마도 그 지형의 특성상 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마을이라든가 지금 마을 그 또 주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네.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집회 시위 자유야 제한할 수가 없죠. 집회 시위 자유를 제한할 수가 없는데 당장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 또 실제로 전직 대통령이 혹여라도 그런 위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다면은 그것을 경호 차원에서 좀 철저히 해서 그 문제는 사전에 좀 차단하자라고 하는 결정은 그건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달라진 게 말이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경호구역이 그동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울타리였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집 바로 앞에까지 누구나 접근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경호는 그 안에만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300m로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그 범위를 확장을 했고 그러면 이 300m 앞에서 뭐 경호요원이나 경찰관들이 좀 의심이 가는 분이라고 한다면 검문 검색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왜 이 안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산마을의 평온과 안전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고 평산마을로 이주하기 이전에 평온했던 삶을 조금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많은데 말이죠. 저희가 어렵게 지금 평산마을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오늘이 첫 월요일입니다. 정말로 많이 바뀌었는지 조용해졌는지 그리고 예전과 같은 과격한 시위대가 바로 눈앞에는 보이지 않고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지 저희가 평산마을 주민과 직접 전화 통화를 아주 어렵게 해봤습니다. 저도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들어봐 주시죠. 옛날보다 조용해져서 아주 반갑습니다만 또 경호 범위가 넓어졌으니까 검문 검색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이 말뿐들은 얼굴을 알겠지만 누군가 우리 집을 찾아올 때 검문을 받고 검문소를 거쳐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제가 알기로는 이 갱호법으로 가지고는 갱호를 강화할 뿐이지 근본적인 시위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마을은 사적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적 공간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게끔 집시법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병원에 가니까 정신적 고통이라 하는데 한청이 들리고 또 밤에 자다가도 뚝뚝 깨고 그런 일이 많이 생기대요. 네. 평산마을 주민 신한근 씨 이야기인데 조용해졌다, 반갑긴 하다. 그런데 우리 집 찾아오는 지인들도 이 검문 검색을 또 받아야 하니 그게 또 좀 걱정이 된다. 자,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저희 살고 있는 곳은 사적인 공간인데 이 시위와 관련한 법률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얼마나 이 시위, 소음에 대한 피해가 컸는지 환청이 들릴 정도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깰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평산마을과 관련해서는 뭐 민주당 정치인들이 자주 또 내려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고 그러는데 말이죠. 최재성 전 의원도 사진을 올렸던데 말이죠. 그 사진 보면서 저희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죠. 이 주민들의 어떤 이런 불편함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좀 어렵다. 환영은 하는데 이런 좀 아쉬움을 나타내네요. 신 의원님. 그렇죠. 아무래도 시위와 집회까지 근본적인 차단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마을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마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통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활동이나 생활에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추후에 5년 뒤에 또 겪어야 될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반포 아크로비스타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 우리 앞으로의 모든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여야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위하시는 분들은 뭐 저희도 사실 시위 자체를 말릴 수는 없죠.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예. 다만 시위를 하시더라도 나의 의견을 세상에 알리고자 할 때 자칫 그곳에 사시는 분들의 피해까지 생각하는 그런 시위였다면 또 많은 분들이 고개도 끄덕이고 또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욕설 위주로 소음만 일으키고 과연 그게 정말 시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한번 이게 지금 이쪽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당장 국회 앞에만 해도요. 이게 사람이 육성으로 집회 시위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 문제되는 것은 사람은 없고 빈 버스 하나를 갖다 놓고 거기에 고성능 확성기를 해서 네. 국회 앞도 매일 소음에 시달립니다.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다 보면은요. 시끄러워서 상임위를 진행할 수. 그런데 경찰이 이걸 제대로 단속을 안 합니다. 이게 소음 단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육성으로 정말 절규하고 또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건 민주주의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일정한 범위가 있어야죠. 근데 야밤에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테고. 정부 종합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광화문에 의전이 지나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손 마이크 가지고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특히 확성기, 사람이 직접 육성으로 하지 않고 금지된 지역에서 이렇게 시간을 불문하고 하는 시위는 이번 계기에 조금 정리가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불법 시위, 파업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장을 이렇게 농성을 해서 일을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손해를 일으키면서 하는 그런 식의 시위, 파업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정상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김진표 의장의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살고 있는 경남 양산 평산 마을에 검문 검색이 강화가 됐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경호구역도 지금까지는 집 울타리
부터였는데 이제는 울타리로부터 300m까지 범위를 확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전보다는 조용해졌습니다라고 하는 평산마을에 사시는 주민의 인터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또 검문 검색이 너무 강화되다 보면 이 평산마을에 사시는 분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조차도 계속해서 검문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또 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러한 어떤 새로운 조치들이, 노력들이 협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다, 중도층을 겨냥한 일종의 확장 전략이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신현영 의원은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아까는 상당히 소탈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난 조치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은 정말 대통령에게는 국정 지지율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반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법대로 하자라고 말씀하실 때는 취임하고 한 달 정도 됐던 시점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100일이 지나고 국정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했는지, 아니면 정말 통합과 협치를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의장단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도 과감하게 결단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 취임하고 나서는 국회의 통합과 협치, 포용 이런 메시지는 거의 주시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야당으로서는 여당과 민생과 뭔가 경제를 위해서 국회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제대로 일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100일을 맞이해서 하나의 또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의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포용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뭔가 수사나 아니면 정치 보복이나 이런 야당의 탄압을 통해서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우려와 반대로 하시면 아마 지지율은 더 올라가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야당 탄압에 대한, 야당을 겨냥한 표적 수사 이런 걸로 지지를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런 우려와 반대로만 하신다면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